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지금 각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에 지금 공고가 되고 있는 탑재라 그러죠. 그래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이르긴 하지만 수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찍는 시점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수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시점에서 이제 이 동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수시 모집 요강을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좀 읽어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수시 모집 요강을 각 대학별로 지금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량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130쪽 되는 곳도 있고요.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까지 다 포함해서 보통 한 40쪽, 50쪽 정도 되는 그런 분량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뭐 꼭 필요한 정보들도 있고, 대학들이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정보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대학 입시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학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생을 선발하는 그 주체, 그러니까 신입생 선발권은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지를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이야기할 때 되게 잘 듣고 주의 깊게 듣고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둔감한 편이죠. 그래서 그런 대학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대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모집 요강이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뭐 대학이 이 어떤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대학이 목소리를 내는 것들 중에 하나지만, 모집 요강이라는 거를 딱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또는 이런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 요강을 이해하거나 모집 요강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매년 모집 요강을 이렇게 보지만, 실제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그 해에 딱 한 번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좀 보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또 필요한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기획을 한 거니까 들으시고 본인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한 학교의 모집 요강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모든 대학의 모집 요강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복수 지원이라는 이 항목이 있어요. 복수 지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어떤 대학은 중복 지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복수 지원 또는 중복 지원이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최근에는 거의 다 이렇게 복수 지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통일한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복수 지원 허용 범위랑 복수 지원 금지라는 이 조항이 반드시 존재해요. 모든 대학의 입시 요강에.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원래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지원자의 유의사항에 보면 수시에 합격한 자가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거 말고 보통 학생들이 6장의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죠? 6장의 원서를 쓰게 되는데, 이 6장의 원서를 특정한 A라는 대학 내에서 몇 장을 쓸 수 있냐, 뭐 이런 게 바로 그 대학에 나타나 있는 복수 지원이라는 것의 의미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식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 4회 지원 가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6장의 원서 중에서 4장을 이 대학에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대학은 지금 네오르네상스, 고른기회,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고교대학 연계 전형, 그 다음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 논술사 전형, 실기후사 전형 해서 총 7개의 전형이 있는데, 이 7개의 전형 중에 4개의 전형에만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특히
여기 보시면 고교대학 연계 전형과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은 이 둘 사이에서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는 중복해 지원할 수가 없다. 대신 어떤 학생이 네오르네상스와 고교대학 연계 전형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건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고교대학 연계과정과 그 다음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장의 원서만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게 중복 지원 허용, 복수 지원 허용 범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있을 때는 원래 한 유형의 전형에 하나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쓴 친구는 고교 대학 연계 전형이나 아니면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에 쓸 수 없다고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둘 다. 그러면 이 동일 유형의 전형에는 보통은 복수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이 학교는 요렇게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대학들이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중심, 뭐 실기 중심 이거는 서로 유형 자체가 겹치지 않으니까 전형 유형 자체가 겹치지 않으니까 당연히 중복 지원, 복수 지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측면을 생각을 하고 이 밑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1 유형에 해당하는 요 3개 전형은 복수 지원 금지된다. 학생부 종합전형 2 유형에 해당하는 요 2개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죠. 선생님, 제가 네오르네상스를 쓰려고 하는데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도 쓸 수 있나요?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복수 지원 이런 조항들이. 참고로 이거는 지금 이제 이거 제가 찍는 시점이 대학들이 모집 요강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전년도 걸로 찍으려고 하다가 다행스럽게 지금 2개 대학의 주요대 중에서 2개 대학이 지금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의 일부를 제가 지금 캡처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거 있으니까 무슨 학교인지 아시겠죠? 예. 뭐 이렇게 뭐 학교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돼 있다라는 거를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또 한 대학은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지금 보시면 또 한 대학은 여기 이렇게 복수 지원 표 안에 복수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 지원이라고 돼 있고 논술 위주의 일반 전형이라는 것은 모든 다른 전형과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회균형 특별 전형은 한 개만 지원이 가능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과 융합인재 전형 중에서도 하나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얘랑 얘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얘랑 얘도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얘랑 얘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쓴다고 하면. 그리고 뭐 얘랑 국제인재 전형이랑 일반 전형을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층은 없겠지만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할 거다. 다 가능한데 뭔 안 되냐?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융합형인재 전형을 동시에 지원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하고 뭐 농어촌하고 같이 지원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전형은 가능하고 어떤 전형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를 하실 것은 모집 요강을 보실 때, 특히 수시 모집 요강을 보실 때 제일 처음으로 체크를 하실 것은 뭐냐? 이 대학의 복수 지원 범위를 판단한다. 복수 지원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그러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6개 전형을 모두 중복 지원을 가능하게 해놨다. 그래서 나는 6장의 원서를 모두 다 이 대학에 A 대학에 모두 다 쓸 거다. 뭐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뭐 확률상 그게 좋은 확률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가능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복수 지원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을 첫 번째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 대학도 2017학년도 전형 모집 요강인데요. 이 대학은 앞부분에 있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대학은 맨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학교마다 좀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수 지원이라는 걸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되는 건 여기 보시면 지원 자격의 요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대학들이 좀 친절해져 가지고 그 지원 자격을 이런 지원 자격을 각 유형에 들어가서 봐야만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맨 앞에다가 그 모집 요강 앞부분에다가 요렇게 해줘요. 이게 이제 일부거든요. 일부. 이 밑에 이제 더 있죠. 근데 이제 더 있는데 지원 자격을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오 르네상스 전형은요. 레오 르네상스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의 어떤 학교 유형이든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국외 고등학교 학생도 지원할 수 있고 졸업 연도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는 것에는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생활 기록부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건데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만 지금 일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런 데 가면 고른기회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대상자 전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전형, 계층 전형은 실제로 뭐임에도 검정고시 합격자임에도 뭐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각 전형마다 지원할 수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에 가면 일반고는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데 자율고 중에서 자사고는 지원을 못하고 자공고만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성화고는 지원할 수 있지만 특수목적고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제한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 자격을 학교 유형별, 그러니까 각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유형에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서 학교 유형별 분류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특히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특히 뭐에 주의해야 되느냐, 졸업 연도와 같은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 졸업 연도, 그러니까 이게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 그쵸? 그러니까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는 지금 3학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학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이게 여기 돼 있는 게 있다면. 고교대학 연계 전형은 뭐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2016년 2월 졸업자와 2015년 2월 졸업자, 재수생과 그쵸? 삼수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생과 삼수생은 고교대학 연계 전형에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에는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수생부터는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졸업연도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 졸업연도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고, 지원자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경쟁률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경쟁률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지원 자격 요약 화면을 보면서 내가 이 전형에는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없다. 특히 학교 유형별과 졸업 연도를 중심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마다 이제 2% 정도의 전체 수능 응시생의 2% 정도의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친구들이 나는 검정고시 출신이니까 그냥 수시는 못 쓰고 정시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전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학생 종합 전형에 대해서만 돼 있는 거니까 그 밑에 이제 뭐 논술 전형도 있고 이렇게 다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원 자격이 요약돼 있는 그 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느냐, 지원할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정원인데, 이 정원을 최근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보세요. 경영대학이 320명이에요. 그러면 수시로 320명 뽑나? 이게 아니라 경영대학이 정시까지 합쳐서 총 뽑는 인원이 320명인 거야. 총 선발 인원이 320명인데 요렇게가 수시 선발 인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적은 인원으로 해볼게요. 12에 7에 6에 그럼 25이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둘 더 하니까 27이죠. 그쵸? 예, 27명이 있어요. 27명이 있는데 그 27명이 있고 총 정원은 40명이에요. 철학과 총 정원은. 예, 그러면 13명을 어디서 뽑는 거야? 정시에서 뽑는 거야. 13명은 정시에서 뽑고 27명은 수시에서 뽑는다. 그래서 그 27명을 일반 전형, 논술 위주의 일반 전형에서 12명,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7명, 융합평균 전형에서 6명, 그리고 노천 전형에서 1명, 그리고 안 뽑고 사회 배려자에서 1명, 그리고 안 뽑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따라서 학생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하지 않고 저는 국문과를 갈 건데 국제인재로 갈 거예요. 없잖아요. 제일 황당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와서 저는 이런 전형으로 갈 거예요. 뭐 심리학과를 갈 건데 심리학과를 갈 건데 저는 논술을 못해서 근데 외국어는 잘하기 때문에 국제인재로 갈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에서의 인원이라는 것이 그 정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그 똑같이 보통 종합전형이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 전형이 인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인원이 조금씩 다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기 옆에 학과 옆에 여기서 학과 옆에 요런 표시가 돼 있는 또는 요런 표시가 돼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학과 옆에. 지금 국어국문학과 옆에 이렇게 표시돼 있고 철학과 옆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사학과랑 사학과 옆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심리학과로 왔더니 또 있고 사회학과로 왔더니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경영대학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요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요렇게 표시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걸 모집인원표 밑에 보면요. 이런 깨알 같은 글씨들이 있는데 여기 반드시 적혀 있게 돼 있는데 그 깨알 같은 글씨에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요 표시가 된 모집 단위는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국어국문학과에 가면 교직 이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교육학과가 아니라 국어국문학과에 가면 교직 이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 요 표시가 돼 있거나 여기처럼 요 표시가 돼 있거나 그러니까 요 밑에 요 항목들도 읽어 보셔야 된다. 이 항목들도 명확하게 뭐 건축학과는 5년 과정이고 뭐 자유전공학번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시 표시로 되어 있는 거는 선발하지 않는 인원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예, 그러니까 요 안에서 그것들을 본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정원을 볼 때는 전형별 정원을 확인을 하고요. 전형별로 각 전형별로 정원이 어떻게 되지? 뭐 요거를 확인하는 걸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별 특징 뭐 이렇게 다른 제한사항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교직 이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 요거를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다. 이제 요런 형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되게 많이 놓치는 거죠. 전형 일정인데 사실 이 전형 일정은요. 전형 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21일 수요일 18땡땡00 원서 접수 마감이 9월 21일 수요일 6시라는 거예요. 지금 원서 접수 마감이 6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학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학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서를 막 고민하다가 여기를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대학들이 6시야. 6시인데 요 중에서 한 대학만 5시예요. 그러면 이 5시를 놓치고 5시 20분에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써야지 하고 원서를 쓰러 딱 들어가면 이미 이 대학은 뭐 했단 말이죠. 마감했단 말이죠. 그러면 막 급하게 또 대학을 하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서 접수의 일정, 특히 마감날, 마감 시간
마감날, 마감 시간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 옆에 옆으로 한 칸 넘어와서 자기소개서 입력 및 교사 추천서 입력 서류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류 제출이라는 시간은 지금 보니까 23일 또 5시야. 그러니까 원서 접수가 6시까지니까 그 서류도 6시까지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요 시간, 마감 시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서는 수요일 날 마감하지만 서류는 수요일 날 마감하지 않아요. 그쵸? 예, 서류는 수요일 날 마감하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 날 다시 또 마감하네요. 그러니까 그거. 그 다음 또 하나는 단계별 전형인 경우에는 2단계 고사일. 이걸 열심히 보는 거죠. 2단계 고사일. 2단계 고사일이라는 게 뭐 대학별 고사를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얘네는 12월 3일, 4일이니까 수능 이후예요. 그쵸? 근데 얘네는 수능 이전이에요. 10월 22일, 23일이니까 이거는 수능 이전. 이건 수능 이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여기는 1단계 합격자 발표 자체도 수능 이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격자 1단계 합격자 발표나 2단계 시험일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내가 전략적으로 수능 시험 전에는 흔들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요 앞에 수능 이전에 발표가 나는 것들은 다 그런 전형들은 다 제외하고 수능 이후에 발표가 있는 전형들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전형 일정. 전형 일정은 뭐를 본다? 마감 시간. 그게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든 서류 접수 마감 시간이든 마감 시간을 본다. 마감 시간을 보는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그 합격자 발표와 2단계 고사일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측면들을 좀 생각을 하나 해두면서 전형 일정을 확인한다라는 거. 그거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전형 요소나 논술 유형 뭐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이 각 대학들은 이 특정한 어떤 전형이 있을 때 그 전형을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라는 걸로 나타내게 돼 있어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라는 걸로 나타내게 되는데 논술이라는 게 전형 요소예요. 그리고 60%라는 게 반영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논술 위주 전형인데요. 이 대학의 논술 위주 전형이에요. 논술 위주 전형인데 논술의 반영 비율은 60%,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은 30%, 학생부 비교과의 반영 비율은 10%. 그래서 총 몇 퍼센트가 된다? 100%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되셨죠? 자, 그랬을 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대학은 어떤 대학이 아니라 이 대학 안에서도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단계별 전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1단계, 2단계. 그러면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의 전형 요소별 비율하고 2단계의 전형 요소별 비율이 뭐 할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근데 그 다른 것이 이럴 수도 있어요. 1단계 전형 비율이 1단계가 뭐 서류 종합평가가 70, 그 다음에 뭐 내신이 30, 뭐 이런 상황이다. 근데 2단계 갔더니 1단계 70, 그리고 면접이 3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영 비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반영 비율은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런 거를 명목 반영 비율이라 그래요. 명목상의 반영 비율이라 그러는데 이 명목상의 반영 비율이라는 얘기는 만약 이 대학이 자 1000점 만점으로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다. 그러면 논술은 600점. 그쵸? 근데 학생부 교과는 300점.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는 100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쳐서 몇 점을 만드는 거예요? 1000점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비교과를 어떤 대학이 봉사와 출결로 나누어서 보는데 그 봉사와 출결을 각각 50%씩 5%씩 한다. 5%, 5% 이렇게 한다. 그러면 50점, 50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뭔지 됐어요? 네, 근데 만약 어떤 학교가 이 학생부 교과 300점 중에서 1등급은 300점인데 9등급은 257점이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57점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의 차이가 43점이잖아요. 총 차이 나는 게. 그러니까 43점 차이 나는 거니까
실제로는 30%라고 돼 있지만 학생부 교과의 이 점수 자체가 반영 비율이 30%라고 돼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1000점 만점 기준으로 몇 점이 차이 나는 거예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43점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4.3%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부를 때. 그러니까 이거는 명목상, 즉 형식상의 반영 비율만 나타나는 거지. 이 명목상의 반영 비율, 형식상의 반영 비율만 나타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논술도 만약 기본점이 존재한다면 뭐 이 대학이 600점 만점인데 400점을 기본점을 준다. 그러면 실제로 60%가 아니라 몇 %밖에 안 되냐? 220%밖에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반영 비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는 거고, 요 안에서 이 반영 비율이 들어가는 논술, 교과, 비교과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뒤에 또 나와요. 대학들이 다 밝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밝히도록 돼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가 보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고 넘어가면 이렇게 자세하게 논술고사가 어떻게 나오냐도 돼 있어요. 인문계는 2문항인데 수리논술 1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자연계는 수학이 필수고 물, 화, 생지 중 하나.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모집 단위에 따라 과목 제한이 있다. 그럼 이거는 세부적인 지침을 봐야 되겠죠. 즉 어떤 특정한 학과가 A라는 학과가 지정을 하는 거야. 우리는 물화생지 중에 아무거나 봐도 되는데 우리 과에 올 때는, 우리 학교 전체는 그런데 우리 학과에 올 때는 화학이랑 생명과학만 봐야 돼 라고 지정을 하면 그 모집단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보다 보면 내가 지학이랑 생물을 해. 근데 화학과가 취직이 잘 된대. 그래서 여기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화학을 고등학교 때 안 했다고 해서 대학에 가서 화학을 공부 못한다.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데 특정한 대학 같은 경우는 화학과에 지원하는 애들은 무조건 화학 논술을 봐야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학과에는 지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수능 공부로서 지구과학과 생명과학밖에 안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2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화학 과목을 논술고사로 보는 그런 모집단위에 지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과목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어떤 모집단위에 어떤 것이 진행되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하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만 더 보면 여기 요렇게 돼 있어요. 요 대학은. 뭐라고 돼 있어요? 동점자는 모두 선발함. 즉 동점자가 생기면 다 선발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12명인데 정원이 이 12번째랑 13번째랑 14번째가 모두 동일한 점수를 갖고 있어요. 이 10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얘네를 다 붙인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원래 총 정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철학과 같은 경우 40명인데 논술이 12명이었는데 이 2명을 더 붙이면 이 정원이 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정시는 그만큼 줄겠죠. 정시는 확정 공고가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 대학은 동점자 모두 선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대학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점자 처리 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이 뭐냐? 논술 총점 우위자. 그리고 논술 성적 문제 중 배점이 높은 문제 성적 우수자.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총점 우수자. 그러니까 1000점을 기준으로 697점을 받은 애가 3명이 있는데 원래는 얘까지 붙여야 돼. 근데 이 3명이 모두 동점이야. 그러면 얘네 셋의 논술 총점이 좋은 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697점 중에 논술 점수가 있을 거고 교과 점수가 있을 거고 비교과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점수를 가지고 얘네를 다시 3개로 나눈 다음에 논술 점수가 제일 높은 애. 그래서 얘가 제일 높다. 그럼 얘가 합격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마저도 같다. 그러면 논술 시험 문제 중 배점이 뭐한 자.
높은 문제를 맞춘 자. 그것마저도 같다.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의 총점이 높은 자. 이게 총점이 높은 자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요거랑 요게 배타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그것마저도 같다. 그러면 뭘 한다? 수능 영역별 등급 우위자. 그래서 인문계는 영어 등급이 좋은 애. 얘네들 중에서 영어 등급이 좋은 애. 자연계는 수학가가 제일 좋은 애. 그러니까 영어, 수학, 국어, 탐구. 인문계는. 자연계는 수학, 영어, 국어, 탐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하고 여기까지도 갔다. 그러면 뭐 한다? 어린애 뽑는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점자 처리 기준이라는 것이 각 대학마다 반드시 표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학생부 교과 반영이 있었어요. 그렇죠? 교과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는 건데 하나는 뭘 보느냐? 반영 교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반영 교과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반영 과목을 보는 거예요. 반영 과목. 여긴 지금 잘 보면 반영 교과에 국수형 4가 있는데 반영 교과별 전체 세부 과목이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국어 반영 교과에 해당하는 모든,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보면 반영 교과가 있고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옆에. 그러니까 국어라는 반영 교과인데 문법이 있을 수 있고요. 문학이 있을 수 있고요. 독서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각 반영 교과별 상위 3과목 이렇게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또는 교과 상관없이 상위 12과목 이렇게 돼 있는 학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랑 당연히 유리한 애들이 뭐 해진단 말이죠? 달라질 거예요. 이때랑 이때도 유리한 애들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과와 과목을 봐야 된다. 됐죠? 교과 반영 과목을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범위를 보는데 그 범위는 뭐냐? 졸업자는 전학년, 즉 3학년 2학기까지 본다는 얘기야. 근데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그렇죠? 네,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비교 내신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비교 내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의 성적을 보는 이유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학습 습관이라든지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함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요. 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와는 상관성이 약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까지의 그런 어떤 습관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과 지금 현재 학습 상태가 연관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비교 내신이라 그래서 다른 기준을 갖고 와서 내신을 산출을 해주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걸 비교 내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비교 내신 당연히 이 졸업자들 대상으로 많이 하겠죠.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 대상으로 많이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비교 내신이 언제 졸업한 시기가 언제부터 진행되고 그것의 방법은 무엇인지도 따져보는 게 되게 좋다. 그러니까 삼수생부터 비교 내신을 주는데 수능 등급에 의한 비교 내신이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학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받은 논술 점수와 같은 논술 점수를 받은 친구들의 평균 등급을 가지고 내신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비교 내신의 방법과 시기를 명확하게 잘 확인을 하고 원서를 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교과에서 첫 번째는 반영 교과와 과목, 두 번째는 이 성적 반영의 범위, 그 범위에서 비교 내신이라는 부분을 잘 보는데 세 번째는 지금 여기서처럼 등급 점수표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등급 점수표. 등급 점수표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잘 보면요. 이 대학의 논술 숫자 전형은 210점 만점에 2점, 4점, 6점, 8점 이렇게 깎여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0점을 주니까 실제로 210점이지만 5등급까지가 깎이는 점수 자체가 지금 5등급까지 깎이는 점수 자체가 지금 잘 보면 몇 점인 거야? 총 8점이 깎이는 거야.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8점이 깎이는 거예요. 만약 이 대학이 1000점 만점의 대학이라면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이 대학의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은 21%죠. 좀 전에 아까 했잖아요. 명목상 반영 비율은 21%. 왜? 210점이 만점이니까 이거는 21%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5등급까지는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몇 점밖에 사실 안 깎이는 거야. 8점밖에 안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8점이 깎이는 거니까 0.8%라는 실질 반영 비율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차 등급표를 꼭 볼 필요가 있다. 반면 학생부 종합전형 2에 해당하는 고교대학 연계전형이나 학교생활 충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면 10점, 그리고 14점, 그리고 계산이 어렵네요. 이거는 몇 점일까요? 25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급간이 더 커지잖아요. 급간이 더 커지는 거니까 총 여기서 92점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600점에서 92점이 차이 나는 거니까 똑같이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 반영 비율이 그러니까 60%에서 실질 반영 비율이 5등급까지 얼마가 되느냐? 9.2%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9.2%랑 여기 0.8%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학생부 등급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기준으로 이 석차 등급 점수표라는 거를 볼 필요가 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지금 교과 영역의 석차 등급표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모집 요강을 보면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밑에 계산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쯤은 계산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비교과에 해당하는 성적 등급표예요. 그래서 출결을 지금 보면 2일까지는 만점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2일까지는 만점이고, 결석 일수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무단 결석 일수만 해당한다. 무단 결석 일수. 무단 결석 일수만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봉사도 3년간 봉사 시간이 20시간 이상이면 다 만점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만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교과가 들어가는 게 이런 전형에 점수화해서 들어가는 비교과 같은 경우는 다 이런 방식을 떼요. 무단 결석 일수랑 봉사 시간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점이 나온다고 보면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측면을 생각을 해두면 될 거다.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넘어가서 점수차가 5점이나 나기 때문에 이거는 적지 않은 점수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점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뒤에 지금 보면 얘네가 결석이 2일이 넘어가고 3일이 되면 그냥 한꺼번에 5점이 깎여요. 그러니까 1000점 만점 역시 5점이 깎이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저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제일 중요한데 각 대학들은 모든 전형마다 지원 자격이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 지원 자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를 나타내는 거냐? 우리 대학이 이 전형에서 뽑고 싶어하는 애들이 어떤 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이라고 돼 있고 추천을 할 수 있는 전형인데 2명이고 그러니까 2명씩 추천을 받는 애들인데 추천 기준은 인재상에 부합하고 적극적인 진학 의지를 가지고 있대. 이런 비교과 활동, 특히 학생의 활동, 봉사활동 등의 비교활동에 적극적인 자고 모집 단위에 대한 잠재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을 갖춘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이 대학에 융합형 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은 2016년 2월 이후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예요. 그러니까 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냐? 재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6학년도 이후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니까 그러니까 2015학년도 2월은 이전이잖아요. 이전. 그러니까 이거는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고 여기서 전공 분야를 선도할 창의력과 사고력 역량을 가진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전공 분야에 대한 잠재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갖춘 자라고 돼 있는데 요거 두 개는 다소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학교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언급이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학교 생활에 충실한 친구들은 위쪽에 더 잘 어울리는 거고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친구는 요 위쪽에 더 어울리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대학들이 지원 자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애들을 뽑겠다. 더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이 위에 건 잘 보면 원점수 평균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점수 평균 편차 석차 등급이라는 건 모두 다 교과와 긴밀한 관련을 갖는 거니까 얘는 교과가 좀 더 중요한 거, 얘는 교과가 조금 덜 중요한 거 이렇게 나누어서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이 지원 자격이라는 걸 보면서 충분히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걸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대학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학교 중심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을 충실히 수행하고 학교 활동 전반에 적극적이고 생활 태도가 바른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충실히 수행하고 학교 활동 전반에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이 전형은 여러 가지 활동들, 특히 학교 내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활동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는 많은 양의 활동도 있어야 되겠지만 굉장히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 전형에 어울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런 지원 자격을 보면서 내가 이 전형에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구구절절히 쓰지 않는 대신에 이런 거를 두고 있어요. 평가 영목 및 평가 요소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대학의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을 본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그건 학교생활기록부 내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거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는 1, 2번 항목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특히 1번 항목을 중심으로 보는 거다. 그리고 교사추천서에도 1, 3번 항목 중에서는 1번 항목을 주로 중심으로 보면서 우리는 학업 역량이라는 걸 볼 거다. 근데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데 그건 생활기록부에서 요런 생활기록부 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생활기록부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걸 자기소개서에는 2번 항목에 좀 더 중심적으로 보고 1번 항목과 4번 항목에서 그걸 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학의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1번 항목을 쓸 때는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써야 되겠구나. 2번 항목을 중심으로 2번 항목은 전공적 합성을 중심으로 써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 대학에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그렇게 써서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너네를 잘 판단할 것 같아 라고 돼 있는 거죠. 이 밑에도 쭉 있어요. 지금 이제 캡처를 뜬 거니까. 모집 요강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이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나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겠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두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대학마다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모집 요강 내에 없더라도 이 입학처의 여러 자료들을 보다 보면 여기 특히 종합전형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이런 이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것들까지 보고 지원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전형, 그렇지 않은 전형들을 잘 가려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잘 보고 올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